세상이 말세야. 또 성폭행 사건이라니. 요즘 청소년 범죄가 참 심각합니다, 형사님. 이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두렵네요. 모쪼록 오늘 취조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야노 히로시. 도쿄 카츠 시카고 출생. 고등학교도 중퇴. 너 임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아차,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뭐? 걔네들이 다 불었어요? 1989년 3월 29일 미야노 히로시가 저지른 간치사 및 절도 사건으로 인한 취조 과정에서 한 형사의 말실수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범죄의 전모가 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범죄는 17살의 소녀를 납치 감금한 뒤 약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행과 폭행, 고문 등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으로 이 극악무도한 범행의 주동자는 충격적이게도 15살부터 18살의 청소년 4명이며 주동자 이외에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도 최소 18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인 17살 후루타 준코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태어나 야시오미나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는 상냥한 준코는 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으로 인기도 많은 매우 우수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준코의 동네는 주동자 소년 A가 만든 폭력단 극청회가 마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극청회는 남녀노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행과 절도, 강도, 유괴, 납치, 간 등 마을에서 온갖 강력 범죄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삼았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해가 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준코는 평소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마음에 몇 달 뒤에 있을 졸업여행 비용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 밤늦게까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988년 11월 25일 오후 8시 30분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자전거를 탄 채 귀가하고 있을 때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미나토 신지, 소년 C가 다가와 준코의 자전거를 발로 차자 그녀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로 옆으로 넘어진 준코의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소년의 등장에 신지는 당황한 듯 자취를 감추었고 소년은 준코를 일으켜 세우며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저 녀석 이 마을의 유명한 변태예요. 일단 여긴 위험하니까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소년의 말에 안심한 준코.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준코의 집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밤늦게 다니시면 위험해요. 요즘 아르바이트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게 되네요. 그래도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집 방향을 향해 어두운 창고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쪽은 이름이 뭐예요? 순간 소년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데 소년의 정체는 마을의 폭력 조직 극청회의 대장격이었던 미야노 히로시 소년 A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귀가하는 준코가 마음에 들어 소년 C에게 준코의 자전거를 넘어뜨리라 명령했던 것이었고 때가 되자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준코에게 자신은 야쿠자의 간부라며 원래는 준코를 죽이기로 했지만 자신에게 몸을 바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준코는 어쩔 수 없이 근처 호텔로 끌려가 그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 소년 A는 소년 오그라 유주루, 소년 B와 와타나베 야스시, 소년 D까지 불러 단체로 준코에게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소년 B가 준코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신지는 널 좋아해. 그러니까 신지와 사겨. 라는 말을 하는데 준코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남자를 사귀는 일은 곤란하다며 거절합니다. 이에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준코에게 화가 난 A는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준코를 C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준코에게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을 모두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준코가 탈출할 생각을 접도록 너가 도주하려고 하면 야쿠자와 널 죽여버릴 거라며 겁박한 뒤 지금까지 준코에게 가해졌던 성폭행은 일도 아니었다는 듯 매일같이 인간과 폭력에 고문까지 가하였는데 준코의 무에 불을 지른 뒤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등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5일이 지나자 준코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한 A는 다른 먼 지역의 공중전화로 그녀의 부모님과 통화하게 하여 전 가출했으니 찾지 마세요. 실종 신고도 취소해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경찰의 수사가 어려워지도록 A의 부하들과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전화를 걸었던 준코는 며칠이 지나 지옥 같은 C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C의 가족들은 여학생이 계속해서 그들의 집을 넘나들자 준코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C를 포함한 가해자들에 의해 묵살되었고 심지어 중간에 어머니가 준코를 도와주려 한 사실을 알게 된 C가 몇 시간 동안 어머니를 폭행까지 했는데 이후 C의 가족들은 법정에서 중간에 준코가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상 이 시점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월 7일 결국 준코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1층으로 내려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A가 즉시 1층으로 내려오며 전화는 강제로 끊기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역추적으로 다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제 여동생이 장난 전화를 건 것 같습니다. 라며 A는 아무 일 아닌 척 무마시킨 뒤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 뒤 경로한 A가 고함을 지르며 자고 있었던 소년들을 깨웠고 준코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으나 이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짓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문들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소년들은 준코의 탈출을 막기 위해 가위로 준코의 아킬레스건을 단한 뒤 무자비한 폭행으로 몸의 관절을 부러뜨리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마 더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문이 매일같이 이어지며 급기야 준코는 기어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1989년 1월 4일 소년 A는 마작을 하던 중 크게 패배하여 원화로 거의 9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무렵 준코는 고문으로 인해 온몸에 고름이 흘러 전신에서 악취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집에 보내달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준코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동안 C의 집에 방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마작에 패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작에서 진 것은 모두 준코 때문이기에 오랜만에 준코를 괴롭히러 가겠다며 가해자들과 함께 C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지는 구타와 고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 준코가 기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근처에 있었던 카세트 플레이어에 머리를 부딪히고 경련을 일으키자 이들은 준코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 D가 준코는 꾀병을 부리고 있다며 1.7kg에 달하는 아령을 그녀의 복부로 내려쳤으나 준코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이들은 준코를 깨우겠다며 실신한 준코에게 또다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에 준코는 고통으로 잠시 움찔했으나 곧 미동조차 없어졌고 이들은 이제 준코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테니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새로 개장한 사우나로 태연하게 놀러나갑니다. 그렇게 다음 날인 1월 5일 외박을 한 가해자들은 C의 형에게 준코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들은 준코의 죽음을 확인한 뒤 그녀의 주검을 보며 미친 듯이 웃어댑니다. 이후 준코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A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불러냈는데 이들과 함께 준코의 시신을 이불에 싸서 여행 가방에 넣은 뒤 가방 전체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 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 뒤 드럼통에 시신이 담긴 가방을 넣고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부어넣은 뒤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자 근처 매립지에 유기하여 달아나게 됩니다.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범죄는 가해자들의 은폐로 인해 영원히 묻히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89년 3월 29일 우연한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나 개벌은 남 못 주고 또다시 폭행과 절도로 수사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던 A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고 말실수한 형사에 의해 부하들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고 착각한 나머지 사건의 전모를 모두 이야기해버린 것입니다. 믿기 힘들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에 경찰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체를 유기했다는 매립지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소년의 말대로 콘크리트로 범벅된 드럼통을 발견합니다. 드럼통의 근처로 다가가자 썩은 쉬치가 진동을 했고 경찰은 즉시 크레인을 동원해 드럼통을 경찰서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305kg가량의 드럼통을 해체하자 그곳에서 부패가 진행된 끔찍한 상태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고문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 있었으며 부검 결과 극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뇌가 탁구공 크기로 녹아 있었습니다. 참혹하다는 말도 부족할 만큼 심각한 시신은 연락을 받고 온 준코의 부모님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며 베테랑 형사조차 그녀의 시신을 본 뒤 구토하며 기절하거나 오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989년 5월 25일 도쿄지검은 살인, 음란 목적의 약탈, 유괴, 감금, 강간 등의 죄목으로 소년 4명을 도쿄지방법원에 기소하며 1989년 7월 31일 1차 공판부터 1992년 7월 18일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히 끝내버리고 이제 와서야 두려웠는지 소년들은 감옥에서 불이 나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기도 했는데 역시나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들의 의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9년 9월 21일 제3회 공판에서 소년 B는 우리는 선배인 히로시가 무서웠습니다. 저희는 히로시의 지시와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없어서 그저 도구처럼 취급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펼칩니다. 이에 궁지에 몰린 A에게도 유리한 증언이 나왔는데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후쿠시마 아키라 교수가 A는 뇌에 경미한 장애가 있어 정서적인 발달이 늦어졌고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추악한 소년들을 보호하는 소년법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형으로도 부족한 이 소년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처분이 고작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최종 판결에서 소년 A에게 징역 20년, 소년 B에게 징역 5년에서 10년의 부정기형, 소년 C에게 징역 5년에서 9년의 부정기형, 소년 D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심지어 재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주범인 4명 이외에도 이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가 100명이나 더 있었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부분 약식 절차로 처분되었고 그렇게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준코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등의 막말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이 눈물은 준코를 향한 눈물이 아닌 정신같이 잡혀버린 스스로가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는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4명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당시 일본의 신문과 주간지, 텔레비전 등 모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워낙 전 국민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보니 수많은 매체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도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녀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허락도 없이 보도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도의 논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룰 것 같았지만 피해자 소녀는 불량 그룹의 일원이며 소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참혹한 시체를 본 뒤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있었던 준코의 부모님에게 아이의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언론의 쓰레기 같은 공격이 쏟아지고 있을 때 주간 문춘의 편집장 하나다 기카이가 사건을 깊이 취재하던 중 사건의 처참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그는 소년법의 보호로 인해 가해자들의 신상은 보도조차 안 되면서 그저 피해자일 뿐인 소녀에 대한 막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이에 편집부 내부에서 상의 후 모든 반발을 각오하고 특집 기사에서 가해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해버립니다. 이 일로 주간문춘은 단번에 전국 매출 부수 1위 주간지가 되었으며 수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야수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교정의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들은 과연 교정이 되었을까요? 먼저 20년형을 선고받은 A, 미야노 히로시는 2009년 감옥을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받아준 건진 모르겠지만 그는 입양을 통해 성을 바꾼 뒤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며 고급시계나 명품을 차고 다니는 등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역시나 2013년에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소년 B, 오구라 유즈르 또한 1999년 출소합니다. 그 와중에 소년 B의 어머니인 오구라의 에츠코는 준코 때문에 우리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며 준코의 묘를 찾아가 부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출소 뒤에 부모와 함께 쌍으로 욕을
먹던 소년 B는 이름을 개명한 뒤 중국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중국인인 여성과 결혼 후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국인 여성의 어머니가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즉시 중국 공항까지 쫓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하며 강제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 2004년 또다시 감금치상 사건을 일으키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씨 미나토 신지는 1994년 출소 후 무에타이 파이터 프로 선수로 데뷔했는데 이미 다른 소년들처럼 얼굴과 이름이 다 팔려서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에게도 야유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 안가 은퇴한 뒤 조용히 사나 했지만 역시나 2018년 살인 미수 사건을 일으키며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소년 D 와타나베 야스시는 복역 중 교도소 안에서 콘크리트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라고 알려지게 되며 다른 범죄자들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는지 눈과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1994년경 출소한 뒤 소년 D는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했는데 폐기물 4인방 중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나 2018년에 또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릅니다. 준코의 장례식은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과 학교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1989년 4월 2일 준코의 집에서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준짱, 어서 오세요. 언제나 온화하고 밝았던 준짱,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준짱의 죽음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준짱, 이제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요. 편히 잠드세요. 잘 가, 준짱.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인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사건. 가해자들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이름을 바꿔도 죽을 때까지 온 세상의 손가락질 아래 바퀴벌레처럼 정체를 숨겨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루나였습니다.